예, 안녕하세요. 임승찬 코치라고 합니다. 저번 강의 때는 공감이 되지 않던 상대랑 공감을 했을 경우 그게 어떻게 혁신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공감이 되지 않던 상대랑 공감을 하는 게 좀 어떠세요? 쉽지 않죠? 네, 맞아요. 그럼 오늘은 공감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 조건 중에 3가지만 골라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창의를 하고자 하는 마음, 두 번째는 마음의 여유, 세 번째는 적당한 거리. 이렇게 하나씩 제가 이야기를 해 나가 볼게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한 10년 정도 여러 미국 대기업들의 디자인 혁신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3년 동안 그럼 순수 예술가들은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혁신을 하는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근데 전 관찰만 하는 연구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직접 체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공예도 해보고 금속공예, 조각, 플라스틱 공예, 현대무용, 연기 또 해보면서 여러 종류의 예술 분야를 넘나들면서 혁신을 연구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 좋아했던 게 이 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만드는 거였어요. 이 목공예에 처음 입문하면서 배웠던 게 톱질인데 혹시 톱질 해보신 분 계세요? 자, 제가 그때 사용했던 톱이 이렇게 생긴 톱이었어요. 이렇게 생긴 톱을 가지고 나무를 써니까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톱질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톱질을 좀 더 고르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하고 싶었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공방 저쪽 끝에 계신 목수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Hey you, listen to the wood. 어이 학생, 그 나무가 하는 말에 귀를 좀 기울이게나. 아니 나무가 무슨 말을 해. 좀 황당했어요. 저는. 그래서 좀 어벙벙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 목수분이 제게 다가오시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The wood is very honest. If you're willing to listen, it will speak to you. 나무는 굉장히 정직하다네. 자네가 귀를 기울일 자세만 되어 있다면 당신에게 말을 할 거야. 그러시더니 제가 썰고 있던 나무를 고정대에서 풀으신 다음에 낮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고정을 하신 다음에 do it again. 다시 한번 해보게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소리가 났어요. 자, 같은 나무를 바로 전에 했던 톱질 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두 소리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둔탁하다가 되게 고르게 소리가 나는. 그죠? 네. 알고 보니까 제가 나무를 조금 높게 고정했기 때문에 톱질을 할 때마다 나무가 조금씩 좌우로 흔들린 거예요. 그런데 낮게 고정을 하니까 이 흔들림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소리도 바뀌고 톱질도 더 안정적으로 된 거죠. 여기서 제가 부족했던 게 바로 창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창의에서 의는 뜻의예요. 창의를 한다는 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내는 걸 말해요. 창의를 마치 예술가들만 할 수 있다 생각하면 너무 거창합니다. 아주 사소한 곳에서 그 창의성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처음 톱질을 할 때는 그 톱소리에 특별한 가치나 의미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생각을 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 목수분의 말을 빌리자면 결국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창의성을 잘 발휘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죠.
집중해서 듣지도 보지도 않을 때가 많아요. 누구나 일반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집중해서 자세히 보거나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나 의미를 만들 마음은 더더욱 없습니다. 하지만 공감을 하려면 타인의 말, 행동, 눈빛 등 여러 가지를 집중해서 보고 듣고 거기서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보다 수월하게 공감할 수 있게 해주는 두 번째 조건, 마음의 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 지금 연구를 마치고 제가 얻은 체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CEO 대표분들이 혁신을 이끌 수 있는 리더로 거듭나는 그런 코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CEO분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공동 설립자들과의 갈등이에요. 제가 코칭해드리는 대표님이 공동 설립자들과의 관계에서 고민이 있다고 하셔서 그 공동 설립자들 분과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알게 된 배경이 이거예요. 일단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외부 투자를 받자고 동의를 했고 대표님이 자발적으로 내가 나가서 투자를 받아오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다 같이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때 장장 2시간에 거쳐서 대표님이 다른 분들한테 지난 한 달 동안 만난 분들 그리고 그분들과의 대화 내용을 차근차근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다른 분들이 알고 싶은 건 뭐였을까요? 딱 하나예요. 그래서 투자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래서 다들 한참 인내심을 갖고 2시간 동안 열심히 듣다가 결국 한 분이 여쭤봤어요. 그래서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냐? 그랬더니 대표님이 얼굴색이 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Have you been listening? 내 말을 듣긴 한 거야? 그래서 그분은 물론이다. 들었다.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거냐? 그랬더니 또 이번엔 대표님이 You're not listening. You're just sitting around waiting for money to fall from the sky. 듣긴 뭘 들어? 가만히 앉아가지고 돈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분위기가 삭막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대표님이 화가 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Never mind, I'll figure it out.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가셨습니다. 이 공동 설립자들 분들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분들의 심리 상태를 저는 텐션을 느끼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 텐션이라는 거는 우리 마음이 필요로 하거나 기대하는 것과 현실 사이의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동 설립자들 분들과 면담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필요로 했던 건 마음의 안정이죠. 그리고 그 대표님이 조금이나마 당신들에게 안정을 줄 발언을 했던 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더 불안해졌죠. 즉 그분들은 텐션을 해소하지 못한 상대로 계셨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대표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그분 코치로서 굉장히 많이 가까워지면서 알게 된 거는 그분이 하루에 최소 2명, 최대 4명의 투자자나 고객과 만남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에 5일 근무를 한다고 합시다. 물론 그분은 7일 근무를 하셨어요. 그럼 즉 한 달에 약 60명 정도의 투자자와 고객들을 만나고 계셨단 겁니다. 그리고 대표님은 이분들에게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부정적인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 거절을 많이 당했을 거예요. 60명에게 거절을 당한 상태에서
회의에 참여하신 거예요. 이때 대표님이 필요로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겁니다. 대표님한테는 투자자나 고객들과의 만남이 전쟁과도 같지 않았을까요? 왜냐? 계속 그분들에게 상처를 받으니까. 그래서 당신의 고향과도 같은 회사로 돌아와서 다른 공동 설립자들과 재회를 할 때 그분들이 애썼다. 이 한마디라도 해줄 것을 조금은 기대하셨을 거예요. 왜?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위로는커녕 뭐라고 했느냐? 돈 벌어왔어, 안 벌어왔어? 그 이야기를 먼저 들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텐션은 해소가 되지 않았고 그때 그분은 심한 실망으로 외로움을 느끼셨던 거예요. 자, 이 대표님을 코칭하면서 저는 제 어렸을 때 제 아버지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버지도 분명히 회사에서 상사나 고객들에게 많이 치여서 상처투성이로 집에 돌아오셨을 텐데 저는 왜 이렇게 늦게 오냐? 왜 나랑 안 놀아줘? 이런 얘기만 불평만 늘어났지 단 한 번도 위로를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려서 저밖에 몰랐던 거죠. 인간이 텐션을 느끼게 되면은 자신의 만족되지 않은 기대와 욕구밖에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과 공감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부모님께서 뭐 결혼해라, 공부해라 이런 말 많이 하시죠. 네? 그럼 무슨 느낌이 드세요? 짜증나시죠?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가만히 냅두면 좋겠죠. 네. 자, 여기서 창의성을 발휘해가지고 어머니가 하루에도 몇 번씩 신경을 쓰셔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을 해주시는구나. 나에게 이와 같은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새로운 의미를 찾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네. 똑같은 거예요. 네. 따라서 공감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있으려면은 우리가 가진 텐션을 어느 정도 해소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텐션을 해소하려면 내 마음이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진정 기대하는 건 무엇인지, 또 상대의 마음이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걸 구체적으로 돌아보고 알아보고 이를 충족시킬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럼 보다 수월하게 공감할 수 있게 해주는 세 번째 조건, 적당한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대표님들 코칭을 해드리는 중에 아주 자주 접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걸 hyper empathizing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마치 공감이 되지 않은 상태와 공감이 된 상태 이렇게 두 가지만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죠. 공감이 되지 않는 상태는 내가 상대와 분리되어 있다 또는 대립되어 있다는 느낌을 느끼는 상태고 공감이 된 상태는 내가 상대와 같이 하고 있다 또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 느낌을 가지는 상태라면은 한 가지 상태가 더 있어요. 바로 내가 상대와 동일하다고 느껴서 상대와 나의 차이를 전혀 느끼지 못하거나 느끼기를 거부하는 상태, 이거를 hyper empathizing, 일치하는 공감이라고 해요. 자, 일반적인 공감을 하면은 아무리 상대와 친밀함을 느끼더라도 여전히 적당한 거리가 있어요. 하지만 일치가 되면은 그 어떤 거리도 없어요. 자, 예를 들어 회사 대표님들은 회사와 일치되는 공감을 하세요.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무슨 회사랑 공감을 해요? 회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공감이란 건 사람하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공감은 경험이기 때문에 상대가 무엇이기보다 우리가 가진 개인적 성향이나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여기서 식물과 공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네. 저는 잘 안 돼요. 근데 대신 저는 컴퓨터하고 컴퓨터 언어랑 공감을 합니다. 좀 신기하시죠? 네? 근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오래 해보신 분들한테는 의외로 흔한 일이에요.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공감을 할 수 있는 상대가 다양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회사 대표분들이 회사와 일치하는 공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조금이라도 회사에 해를 끼치는 사람과는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비단 회사에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 때문에 대표의 자리에 서면은 주변 사람들을 믿는 게 점점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또 회사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회사의 존재가 위협을 느낀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나라는 존재가 위협이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가끔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세요? 자살을 하세요. 즉, 당신이 살아있을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일치되는 느낌은 우리 존재의 정체성 그 자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코칭해드리는 대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코칭을 해드리다가 제가 흥미로운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분이 매일 일기를 쓰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 일기에 본인의 에너지, 기력을 나름대로 측정해서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관찰을 했더니 그분이 다른 인간관계의 갈등을 느낄 때는 기력이 6이나 7 정도로 떨어지는데 직원들과의 갈등을 느낄 때는 에너지가 2나 3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관찰한 바를 이야기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직원들이 너무 감사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직원들에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호응이 없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쭤봤죠.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세요? 그때 처음에는 disappointment, 실망감, bitterness, 씁쓸함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잠시 멈추시더니 shame, 수치심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히 여쭤봤어요. 지금 누구의 목소리가 들리세요? 그랬더니 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나요? 그랬더니 넌 잘할 수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넌 잘할 수 있어라는 말이 대표님께는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그랬더니 제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회사를 시작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큰 이유가 아버님께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좋은 대학도 나오시고 대기업에 취직도 하셨었는데 아버지의 인정을 못 받았다고 느끼셔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고객에게서 직원에 대한 불평을 들으신 거예요. 그 고객을 잃으면은 이 회사의 수익 절반 이상이 날아가는 큰 고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직원 개발에 신경을 쓰시게 된 거죠. 근데 그게 단시간에 될 리가 없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단시간에 되지 않는 게 당연하지만 고객의 불평을 듣다가 만일 사업이 잘 안 되면 결국
아버지가 당신을 인정하지 않으실 거란 생각을 하게 되면서 회사와 일치되는 공감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직원과의 갈등에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분의 아버님이 넌 잘할 수 있어 라고 하셨을 때 자제분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물론 그분의 속마음은 제가 알 수 없지만 제 추측으로는 분명히 좋은 의도로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분은 왠지 모르게 일치하는 느낌을 느끼셨고, 그 상태에서 아버지의 속마음은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노력해서 마음의 여유를 찾으려고 해도 계속해서 우리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회사나 타인에게 두면은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거리를 둔다는 것은 상대와 공감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일치하는 공감을 하는 것도 아닌 그 중간 지점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적당한 거리를 두기를 원하신다면 과연 내가 걱정하는 것, 그리고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또 타인이 걱정하는 것, 그리고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알아보면서 그 차이를 분별한 후에 그 관계나 조직 자체를 미래로 나아갈 길을 함께 설계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다 수월하게 공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조건 중에 3가지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공감과 혁신의 관계를 이야기했죠. 이번 강의랑 저번 강의랑 둘 다 들으셨으면 아마 혁신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조금이나마 느끼셨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혁신 그러면은 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는 이 창의적 아이디어는 기본이에요. 아무리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일들을 무수히 경험하실 거예요. 이때 마음의 여유를 찾지 못하면 혁신에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마음의 여유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계속해서 내 정체성에 그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외부, 회사 또는 타인에게 두면은 마찬가지로 마음의 여유가 찾아지지를 않습니다. 때문에 이런 적당한 거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창업 실패의 65%가 대표와 공동 설립자 또는 공동 설립자들과 직원 사이의 갈등과 마찰 때문이다 라는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근데 요즘 주로 이슈되는 거는 창업의 성공 신화 또는 혁신의 가치 이런 것들만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창업의 고충과 갈등은 별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가 너무 어렵고 또 나눌 장도 없어서 많은 분들이 더욱더 침묵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더욱 심리적으로 힘들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금이라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보다 솔직하게 자신의 고충을 다른 분들과 나누면서 보다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기업을 운영하시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보다 많은 창업 성공과 혁신 사례가 생길 뿐 아니라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도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공감을 수월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산뉴스 공식 방명록입니다. 우리 청춘들에게 남기고 싶으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를 좀 고심을 해봤는데 제가 가장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라도 자기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자기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대표님들하고 코칭을 하시면서
밖에 대외적인 상황에서는 굉장히 자신감 많으시고 이러시지만 저와 같이 이 사적인 자리에서 코칭을 해드릴 때는 많이 어려워하시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러시면서 내가 문제라고 계속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문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조금이라도 자기를 보듬어 주시는 그런 쪽으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감을 하려면요, 어느 정도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지 상대방의 마음을 더 열 수 있는 능력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공감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또 사회의 혁신을 이루어가길 기대하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유수, 다음 시간에도 멋진 강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둔다는 것은 상대와 공감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일치하는 공감을 하는 것도 아닌 그 중간 지점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적당한 거리를 두기를 원하신다면 과연 내가 걱정하는 것, 그리고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타인이 걱정하는 것, 그리고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바라보면서 그 차이를 분별한 후에 그 관계나 조직 자체를 미래로 나아갈 길을 함께 설계하는 필요가 있습니다.